그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명품백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이죠. 이대로 내일이 총선이라면 결과는 참혹. 총선 승리를 위해 직원, 명품 가방 사건 진정어린 입장 표명 불가피라고 안철수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 반응 좀 더 보겠습니다.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윤석열 대 한동훈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 같다. 초선 의원 A, 익명의 초선.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 대안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를 치를 건 아니지 않느냐. 재선 의원 B, 익명의 재선 의원. 사퇴하면 대책은 있는 거냐.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하태경 의원 통해서 기류를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일단은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망세인 가운데 친윤계 의원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거나 물러나거나 김경률 비대위원이 적어도 좀 사퇴는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른바 대다수의 회색지대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간밤에? 뭔 일이야? 라고 좀 사퇴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고, 네. 이른바 비운계 의원들은 대통령실이면 안 되지, 한동훈 버텨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기류는 딱 이 상태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이 현재의 힘과 미래의 힘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공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또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게 국민의힘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의 현 정부를 미래의 2, 3년 뒤에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임기를 마치게 하고 또 성공하는, 이번 특히 다가오는 총선에서 뭐 이제 8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과정에서 본다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길이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빨리 이 두 가지의 갈등들이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조정되기를 바랄 텐데, 문제는 특히 보수 유튜브들 몇몇 사람은 한번 물러나면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사과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직접적이고, 아마 거기서 이제 뭐 원내는 아니지만 장년찬 최고위원이나 몇몇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원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아마 조만간 오늘 오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론을 벌일 텐데,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공천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최 부원장님, 영부인이 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라는 친윤계 대통령실의 입장이 극과 극이잖아요. 이 사이에 중재점은 있는 건지, 대다수의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본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라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영분이 사과하라라고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1월 18일이었는데요. 한동훈,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으로 발언했던 날짜거든요. 처음으로 발언했고, 그리고 이수정, 성남에 출마했던 이수정 후보, 안철수, 하태경 이런 분들이 하면서 저는 그때 1월 18일 날 뉴스를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비대위 2.0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12월 26일 날 수락연설을 한 뒤로 지금까지 쭉 했던 행보를 보면 전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들을 돌았었어요. 전국을 한 바퀴 쭉 돈 거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제 전화 면접에서는 별로 이동이 없었지만 자동응답 시스템이라는 ARS 시스템에서는 지지율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가 오차범위 이내로 좁아진 조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비대위 1.0은 보수 결집을 하다가
아 이제 뭐가 좀 그게 일단락이 되니까 중도 확장 버전으로 좀 모드를 전환하는구나라는 거가 1월 18일, 19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든가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용산 입장에서 좀 불쾌할 소지가 있는 표현이죠, 실제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뭐 의총이라든가 등등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수용을 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국면이 완전히 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보수 결집은 됐지만 중도의 반응은 없었다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일관된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수습하는 과정을 보이면 오히려 완전히 어떤 전화위복의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이런 상황을 좀 보입니다. 뭐 이제 뭐 중요한 변수는 아니게 됐습니다만 조금 전 비대위 회의가 끝났고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갈등의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들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직 뉴스로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친 언행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한 걸로 보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등에 대해서 상당히 앞선 출연진들도 다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거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사가 사과해야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상당히 나중에 좀 영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국면에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굉장히 좀 난처한 모습도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발언들 때문에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게 무언가 실망을 하거나 상당히 둘 사이가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라는 내 얘기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네. 어쨌든 이 국면이 봉합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앞서 대선 때도 사실은 더 심한 언행을 보인 이준석 당대표와의 사이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이 봉합을 한 바 있어요. 네.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앞서 저희들이 모두 이야기한 것처럼 좀 지나쳤고요. 그런데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건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입니다. 사실 비대위원이라면 한 정당의 최고위원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책임 있는 비중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거 시민단체에 소속됐던 구성원으로 했던 네. 그러한 방식으로 뭐 언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 어떤 훈련이랄까요? 그런 게 좀 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반성을 했다니까 앞으로도 정제된 발언을 해 주실 것을 저는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사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 사실 이건 몰카 테러입니다. 저는 정치 공작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정치 언론이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언론이 어떻게 정치 아니 공작 언론이요. 공작을 해가지고 취재를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함정 취재란 말까지는 뭐 100배 양보해서 뭐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작을 한다. 어떤 목사에게 몰카를 사줘서 그것도 비싼 고가입니다. 손에 채워주고 또 무슨 백을 사가지고 백화점에서 백을 사가지고 또 사는 과정을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건넸다. 그리고 와서 촬영해 온 것을 1년 동안 묶여놨다가 선거 앞두고 그걸 터뜨린다. 전형적인 공작 아닙니까? 예. 공작 정치가 아니라 공작 언론이에요. 난 살다 제가 언론 생활 해봤습니다. 이런 일 처음입니다. 전 세계 언론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100배 양보해서 그때 취재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때까지 왜 선거 앞두고 이제 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지요. 명백히 몰카, 그다음에 공작 언론은 피해자입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히 밝히고 정의할 필요는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당 관계자든지 청와대 관계자가 이 전후 관계 소사히 성명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만은 피해자가 사과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충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사이에 이른바 신뢰관계, 특수관계, 이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마포을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 비대위원장이 소개해주는 그 장면 보시죠. 마포을에서는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것라고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률 위원 이번에 마포으로 전략 공천하신 걸로 봐야겠지. 아니요, 본인께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국민들께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여권 안팎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안이냐 뭐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산고검 좌천 대상 당시 그의 손에 쥐어졌던 칼이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2020년 1월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좌천 당시에 이렇게 논평을 했었다라는 거죠. 검찰개혁의 미명하에 칼이 떨어졌다. 2020년 7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부당한 탄압이라며 적극 엄호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강한 신뢰관계가 김경률 비대위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관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 문정부에서 함께 탄압받는 처지로 두 사람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겹쳐진 장면.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까워지는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멀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 이 장면입니다. 검찰 간부였을 때 사적 경로 통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하고도 연락을 사적으로 그렇게 나누셨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특별히 명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자, 사실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 저희들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룰을 마련했다라는 논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